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려원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책 읽는 길로 안내해드릴 책 내비게이션 기리기리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포근해진 봄날, 여러분의 마음에 책으로 더 따뜻해진 시선을 더해줄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근해진 날씨치고 가죽 자켓을 입고 오셨네요. 강해 보이려고. 약간 전투 모드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입고 오면은 약간 추위도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책으로 만나는 헌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분은 첫 시간 함께하고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헌법하면 굉장히 또 무겁고 좀 저랑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제 삶이랑 꽤 가까운 이야기구나. 저도 이렇게 헌법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헌법 그러면 그냥 조항 하나하나를 달달 외우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그쵸.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후 맥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헌법에 있는 조항 하나하나도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문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사회적인 합의의 역사, 시간의 뿌리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한 권을 읽었지만 역사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늘도 그 흐름에 이어서 헌법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을 우리 눈높이에서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헌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쉽게 풀어주시는 법학자이신데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장례원 씨도 네. 같은 대학을. 맞아요. 저도 숙명여대 출신이죠. 호호. 숙명여대 최고의 아웃풋은 누구일까요? 장혜원 아나운서이겠죠? 아니, 정말 대답이 늦으셨어요. 이금희 교수님이라고 하실까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얘기를 많이들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법이 있어야 사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처음 법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뭐였을까요? 학부 때 법학을 전공하기는 했었는데요. 네. 법에 그렇게 재미를 붙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좀 정치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읽는 거 이런 거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를 가지고 관련 과목들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법철학이라는 전공은 좀 해볼 만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법학자이시기도 하지만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춘생 의원님이 책 한 권 코너에서 소개했던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도 그렇고 또 말이 칼이 될 때 같은 베스트셀러 올랐었던 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술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야기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대학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긴 하는데요. 사실은 숫자가 좀 제한적이고 또 이제 논문이라는 거를 계속 써내야 되긴 하는데 사실 논문을 읽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생각을 좀 더 대중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책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게 됐고 이왕 내는 거 좀 대중적인 그런 책을 좀 내보자라고 해서 몇 권을 이렇게 집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이렇게 톡 같은 거 쓸 때도 맞춤법 틀리면 바로 밑에다가 정정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이런 걸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법학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직업병이 있을까요? 글쎄요, 직업병이라기보다는 늘 이제 문헌을 계속 읽어야 되다 보니까 거북목 같은 거 거북목 같은 거 그게 직업병인가요, 거북목? 그렇죠, 일종의. 너무 들여다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골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껴가지고 맞아요. 책을 하도 많이 넘겨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미디언이니까 네. 또 행사 MC를 또 많이 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명절 때 친척들이 좀 오래간만에 모여서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밥상을 옮기시는데 어머니 밥상 들어가십니다. 이런 진행을 갑자기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네, 직업병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얘기를 해봤는데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건강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몇 회 안 했는데도 그 주변에서 뭐 건강 관련해서 뭐 물어보느라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전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법학자시면은 네. 정말 주변에서 많은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받으시나요? 글쎄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법을 전공하면은 아주 그런 세부적인 법 지식이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또 법철학 전공이기도 하고 아주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해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아는 변호사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대부분 연결로 네. 좀 마무리 지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코너가 책으로 만나는 헌법입니다. 교수님께 헌법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헌법은 역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헌법이라는 게 인류가 쭉 이렇게 진보해온 그런 역사를 담아낸 문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으면 헌법에 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진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또 나오면 또 헌법에 담고 그래서 저는 인류가 진보해온 역사를 담아낸 문서가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이 인류의 역사와 진보가 담긴 문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법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낸 책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성수 교수님의 법의 이유이죠. 책은 제가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수업하고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을 책으로 담아낸 건데요. 여러 가지 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대중들에게 좀 친숙한 그런 문학 작품이나 또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낸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 읽고 왔거든요. 네. 근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역으로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우리 에디터님이 보신 이 책만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은 2016년도에 이제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이제 제공됐었던 교양 수업의 강의를 기반으로 집필된 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법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문을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서 법적 상황을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얻을 때 정보를 습득해서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할 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인물도 있고 구체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인물이 돼봄으로써 뭔가를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안에서 간접 경험함으로써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법을 공부하는 또 중요한 이제 관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시기에 네. 이 책을 보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컸을까? 과연 지금의 이런 내 모습이었을까? 왜 이걸 일찍 안 내주셨습니까?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법을 처음 접근하는 우리 청소년분들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쉽게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근데 이번 책 우리 법의 이유 이 책의 제목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법에 대한 개론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법에 대한 개론서라고 하면 이제 생활법률 지식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법의 근본적인 이념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왜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이런 법이 왜 있어야 되고 이런 법리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런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목을 법의 이유라고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수업을 또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교양 수업이었나요? 네네. 근데 이때 학생들에게 학습 노트 과제를 네. 내주셨다고 해요. 그때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업 내용 자체가 이렇게 지식을 막 전달하고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이제 생각해 왔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이제 그런 취지다 보니까 시험으로만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쭉 이제 그때그때마다 적어서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노트 과제를 내줬었는데요. 좀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좀 이 수업을 듣고 기존에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지인들이나 가족들하고 나눠봤더니 뭐 이렇게 좀 다른 또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결론들을 도출하게 됐다. 좀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좀 뿌듯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코너 제목이 책으로 만나는 헌법인데 오늘 이 시간은 또 영화로 만나는 헌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로 이렇게 헌법을 풀어주시니까 일단은 훨씬 쉽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대중들에게 어떻게 또 잘 전달될 만한 책을 쓰실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맞네요. 이제 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 교수님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챕터로 사형제도를 고르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형제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토론 과제로도 요즘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이제 사형제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사형제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고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리 공재영 작가가 썼던 소설을 이제 영화화했던 그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형제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사형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다른 사람을 살해한 그런 중범죄자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국가의 형벌로서 사형에 처하는 게 맞는지에 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살인 피해자의 어머니하고 사형수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보통 사형수라고 하면 되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되게 폭력적이고 이렇게만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이 살인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웅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형수도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다양한 영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에서도 데드맨 워킹 이야기가 눈에 들어와서 기리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인공 매튜는 성폭행 살인범입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악인이죠. 그리고 매튜의 부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는 헬렌 수녀가 등장합니다. 헬렌 수녀는 재소자들 모두 사기꾼이고 당신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매튜와 지속적으로 만나 교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헬렌 수녀의 진심에 감화된 매튜는 사형 직전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죠. 사형이 진행될 즈음 매튜의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고 관객들은 그를 꼭 사형시켜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또 우행시도 있었고 7번 방의 선물, 네. 하모니 같은 이 영화들도 이 사형수를 다룬 영화들이었죠.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 사형수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어떤 여기까지 오게 되는 어떤 사연들을 보면서 또 범죄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과연 사형제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들에 전반적으로 이르는 것 같지만 또 때때로 이제 좀 극단적인 형태의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면 그럴 때마다 그래도 사형제라는 것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목소리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여 나간다는 어떤 실효성의 차원도 있지만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고려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사형제도는 헌법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헌법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헌법 조문은 없고요. 다만 이제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을 할 때 사형을 단심으로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규정 정도가 있습니다. 또 사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문은 10조에 보면 생명권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37조 2항에 보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을 가지고 이제 헌법적으로 사형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이전부터 이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형제의 합헌성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96년에는 7대2 그리고 2010년에는 5대4로 이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5대4니까 4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위원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헌법재판관들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늘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위원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개 변론이 한번 열린 적이 있었고 아마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이 사형이 헌법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헌법에 사형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 사형 파트에서 좀 인상적으로 본 부분이 사이비 안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면 마치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짜 안도감 같은 것을 이제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점이 이제 사형제도 바라볼 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이제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이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극단적인 그런 범죄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논거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제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안도감은 가질 수 있지만 일종의 어떤 사이비 안도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물론 이제 살인 등 중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형제가 과연 그 대안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책으로 만나는 헌법이면서 동시에 영화로 만나는 헌법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다음은 어떤 영화를 통해서 또 헌법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주제로는 이제 노동법 문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노동법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중에서도 아주 복잡한 그런 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내용들을 뭐 다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필요한가 또는 노동권을 왜 헌법에 규정했어야 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실화를 다룬 영화 카트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노동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건 2007년에 한 대형마트에서 한 700여 명 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던 사건인데요. 한 500일 넘게 아마 농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 또 노동권 문제 이런 것들을 화두로 던졌던 그런 그런 실화여서 그 실화를 담아낸 영화를 가지고 이제 노동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당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크게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시기로 기억합니다. 네. 뭐 카트 영화 앞부분에 보면 노동자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행동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이제 찾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노동법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또 헌법상 노동권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통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바로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에 어떻게 좀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예, 헌법의 33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동자는 이제 단결권을 갖는다, 그리고 단체 교섭권을 갖는다,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이렇게 세 가지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각국의 헌법을 보면 이렇게 노동 3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헌법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노동권이 이렇게 헌법에까지 규정이 돼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자리가 항상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는 많습니다. 일의 시간과 방법을 정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식으로 노동자를 대할 수 있지만 노동자 측에서는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언제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입니다. 이제 결국 헌법이 이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든든한 것도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그 자체로 맞는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좀 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지만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서 실질적인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좀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와 청년경찰 같은 사례를 통해서 영화가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짚어주셨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2017년에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그때 또 청년경찰 이 네. 영화도 같이 이제 히트를 쳤었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 동포를 다룬 영화들이 2010년 이후에 계속 1년에 한 두세 편씩 맞아요. 꾸준히 이제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뭐 어떤 집단을 부정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건데 2010년 이후에 나온 한국 영화들을 보면 아주 일관되게 중국 동포들을 어떤 조직폭력배라든가 아주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두 영화가 크게 이제 히트를 치니까 더 이 문제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특정한 집단을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매도해도 되나?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서 책에서도 이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사실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도시가 사실 액션씬도 많고 네. 폭력성이 좀 더 보이는데 오히려 청년경찰이 집단 전체를 이 범죄 집단처럼 묘사했다는 점이 더 문제로 지적이 되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보면은 중국 동포들이 나쁘게만 묘사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뭐 가해자 이렇게 그러니까 한 집단을 매도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청년경찰에서는 그런 양면성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대림동이라는 어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또 장사를 하는 그런 지역을 특정해서 그 지역이 마치 위험한 지역인 것처럼 또 그 지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위험한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경찰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못 느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논쟁은 헌법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디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럼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뭘까요? 흔히 뭐 최근에 혐오의 시대, 뭐 차별의 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서 이제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집단이 마치 우리 사회 문제인 것처럼 매도하고 또 모욕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이 최근 10여 년 동안 계속 이제 강화되어 왔었는데요. 과연 이제 어떤 그런 특정한 집단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그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침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평화 안전을 또 깨트리는 또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특정 집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이 문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성수 교수님과 함께 법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직접 쓰신 책이잖아요. 여기서 좀 가장 나누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직접 좀 낭독을 해주실까요? 예, 차별과 평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보다는 장애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시설에서의 삶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하도 리프트를 통해 교차로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길을 건널 때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한다면 그 상황을 두고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수님, 근데 정말 많은 영화가 담겼는데 이 영화는 좀 놓쳐서 아쉽다. 뭐 두 번째 책을 낸다면 이 영화를 좀 넣고 싶다 하는 게 있었을까요? 이제 책 나오고서 생각한 건데요.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유명하죠. 예. 그 영화가 이제 차별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책에서는 미처 담지를 못했고 지금 강의할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이건 시리즈로 계속 낼 수 있는 책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책의 주제도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구상 중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책이 나올 때 또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헌법이 우리 일상과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 도시죠. 오늘은 은평구로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가볼 동네는 역촌동인데요. 제가 방금 걸어오면서 역사적인 곳을 발견했거든요. 여기가 연서역이 있던 곳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 서울을 왕래하는 공무 여행자에게 말과 숙식을 제공하던 역터라고 해요. 여기가 조선시대 한양에서 의주로 향하는 길에 가장 첫 번째 있던 역이었다고 합니다. 역촌동이라는 동 이름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장거리로 이동을 할 때 말이 쉬어갈 수 있는 역이 있는데 이를 역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역촌동이 됐다고 합니다. 옆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또 다른 역사적인 장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어린이 공원에 무료 서울시 유형 문화재가 있다고 해요. 서울 인조 별서 유기비, 조선시대 때 인조가 머물렀던 이 별서가 있던 곳에 숙종이 비석을 세워둔 거라고 합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축출해냈잖아요. 그 계획을 세운 곳이 바로 이곳에 있던 별서라고 합니다. 이런 오랜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심하게 툭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네에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역사적 스토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저 평화로운 주택가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역사들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역촌동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책을 통해서 역사는 물론이고 다채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소죠. 이제는 역촌동 주민들의 지식과 문화를 채워주고 있는 동네 책방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가볼 곳은 조용한 빌라 주택가에 위치한 책방인데요. 여기 사는 주민분들에게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유 서재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사색 서재인데요. 이름도 되게 운치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책방주기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책방 되게 아늑하고 너무 예쁜데요? 이용권이 있구나. 여기 그러면 1시간 이용권을 끊으면 이제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네, 있는 이 거죠? 안쪽 공간 이용하시려면 이용권 사용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책 교환, 이건 뭐예요? 책 교환은 여기 책을 다 읽으신 책을 한 권 가져오시면 네. 이 중에서 한 권을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책인데 어. 동네 분들이 이 공간을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또 오시는 김에 새로운 책도 또 가져가시고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둔 곳이에요. 책책 교환은 이 책방이 유일한 것 같아요. 처음 봐요. 예, 저희 처음 방문하셨으면 요거 안내문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하시면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이용하실 수 있을지 적어놓은 것이라서 편하게 읽어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되게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네요. 네. 이 공간들이 이렇게 좀 부스처럼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구경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쪽에 있는 책들은 판매하는 책이라서 일반 서점처럼 구매하고 싶으신 책들을 여기서 골라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안쪽에 있는 책은 여기 공간을 이용하시면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는 책들입니다. 공유 서재와 서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책방. 와. 안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이제?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쪽에서 슬리퍼로 이렇게 신발을 하시는 책방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왠지 더 쾌적한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이 안쪽이 이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와, 여기 앉는 좌석들도 다 이렇게 딱딱한 의자도 있고 푹신한 소파 같은 이렇게 좌석도 있고 분위기가 다 다르네요. 이렇게 좌석들이 곳곳에 예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카페 같기도 하고 네. 인테리어를 되게 예쁘게 하셨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좀 서재 느낌이 나도록 저 공간을 좀 구성을 했고 좀 편하게 앉아서 읽으실 분들은 이런 소파나 그런 데서 읽으실 수 있고 좀 집중해서 뭐 필기도 하고 하면서 읽으실 분들은 이런 책상에서 읽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책들은 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어떤 장르로 나뉘어져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책들은 저희 이제 책방 이름이 읽는 공간 사색 서재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집중을 했던 게 읽는 공간이라는 곳이라서 한번 저기 사전에서 읽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글을 읽는 것도 읽다고 또 누군가 이제 마음이나 성격을 헤아리는 것도 읽다고 또 어떤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읽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공간을 뭐 마음을 읽다 작가를 읽다 이쪽은 이제 세상을 읽다 저쪽은 미래를 읽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 내용에 맞는 책들을 좀 모아놨어요. 이렇게 나눠 놓으셨구나. 네 가지로 이제 나뉜 거네요? 네 가지로. 그래서 사색 서재가 네 가지의 색을 가진 서재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깊이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의 사색도 있고요. 진짜 도서관이네요.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 이런 책들은 다 어디서 이렇게 다 가지고 오셨을까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들도 가져다 놨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책들도 많을 거라서 주변에 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좀 구성해 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래된 책 같은데? 만져봐도 되나요? 이거 그럼요. 편하게 다 만져보세요. 찢어질 것 같아. 동백꽃. 네네. 이거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 책은 네. 집에 있던 책인데 네. 보니까 한 50년 정도 된 책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동일한 작품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걸 비교해서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다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 읍니다, 네. 씁니다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내 보는 재미도 있고요. 와, 이 종이 진짜 그 유물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새로 읽기를 또 네.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서. 그렇네요. 네. 여기 뭐 필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네, 필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한 장씩 꺼내서 책을 읽으시면서 필사해 보실 수도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사를 적은 거를 직접 이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자기가 가져가실 적은 수도 거는? 있고 종종 써놓고 그냥 놓고 가시는 건 제가 저쪽에 조금 모아놓긴 했거든요. 네. 와, 여기 원서들도 있네요. 네, 이쪽에 네. 1어로 된 원서도 있고 영어로 된 원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원서를 찾는 분들도 많으세요? 종종 원서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된 책이랑 네. 원서를 비교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외국인분들이 오시면 네. 원서를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다가 여기는 또 책갈피를 만드는 코너예요. 이 사색 서재에 어울리는 색감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볼게요. 사색 서재의 느낌을 담은 책갈피를 만들어 봤어요. 짠! 책갈피 완성입니다. 예쁜가요? 이건 뭐죠? 만다라트 계획표? 네, 이쪽은 그 미래를 읽다라는 코너인데 네. 나의 목표도 설정해보고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약간 마인드맵 같은 건가요? 일종의 마인드맵이고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할지를 좀 정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너별로 재밌는 이런 놀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활동이나 그 독서 모임? 네, 이런 네, 네, 것들도 네. 열리나요? 최근에는 워크샵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주제로 지난번에는 성격을 주제로 워크샵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읽기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읽기와 관련된 독서 모임이 네네네. 열리고 네. 요즘에 책방지기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관련된 책 중에 네. 추천을 해주실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달의 책으로 여기 준비해 놓은 책들인데 그 중에서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다시 책으로라는 책인데 여기 저자가 스스로 어느 순간 책 읽는 게 책에 좀 집중하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책을 안 읽게 되면 또는 읽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책이라서 내가 책을 읽으면 이런 게 도움이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책을 또 너무 안 읽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아동 발달 학자가 이렇게 직접 네네. 저자가 돼서 이렇게 글을 쓴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사색 서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혹은 어떤 책방으로 좀 기억되고 싶은지. 여기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재와 같이 좀 꾸며둔 곳이라서 사람들이 오셔서 나의 서재 같이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또 몰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색 서재에서 즐거운 읽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색 서재. 이곳은 정말 가만히 앉아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카페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책을 마음껏 읽어볼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또 4가지의 다양한 색감을 가진 이곳 사색 서재에서 여러분도 사색에 잠겨보는 거 어떨까요? 매번 어디로 떠나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동네 책방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기리 씨가 준비한 그때 그 책 시간이죠.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길이길이 기억되고 길이길이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 하나, 두 분. 가장 빠른 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세월, 시간. 저는 다가오는 마감. 이것도 진짜 빨라요. 빨리 돌아옵니다.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지만 그때 그 시절 빠름을 떠올리면 단연 기차였죠.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면 도착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새마을호 기준 약 4시간 30분. 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큰 변화죠. 지난주에 제가 경주 다녀왔는데 네. 딱 3시간 정도, 아니다, 2시간 나오더라고요. 기차 탔더니. 네. 근데 예전에는 막 하루 걸리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 시간을 단숨에 줄인 변화. 그 중심엔 대한민국 최초 고속철도 KTX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4년 4월 1일 세계 5번째로 개통된 고속철도인데요. 서울, 부산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한민국의 거리 개념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거 개통할 때 네. 아나운서들이 그 KTX를 타고 방송했던 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시간 빠르네요. 저 KTX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도 지방 오갈 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그 기차 타면 막 사이다, 달걀 이런 네. 거 먹었었는데 KTX가 생기면서 이런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KTX가 생기면서는 그냥 도시락 대신 간편식을 즐기고 이동 시간에는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모습도 이때부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데요. 대한민국 교통 문화의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금이 얼마였을까요? 개통 당시 서울에서 부산 일반석 요금은 45,000원이었습니다. 같은 구간 새마을호 요금이 33,000원대였으니까 약 14,000원 정도 더 비쌌던 셈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이동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이용객은 빠르게 늘어났고요.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이동 시간이 워낙 단축되다 보니까 정말 뭐 다른 선택지가 없고 무조건 KTX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타임머신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도착이니까 너무 편안하죠. 많이 과장된 표현 같았습니다. 이 시간의 거리가 확 줄어들던 그 시기 우리는 어떤 책을 읽으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KTX가 개통된 2004년 그 시기로 가봅니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를 시작으로 스펜서 존슨의 선물, 김훈 작가의 카레의 노래도 보이고요. 박완서의 보신이 참 좋았다까지 익숙한 저자들과 제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으신가요? 9위에 보신이 참 좋았다. 성경 글귀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제목이 좋네요. 이 제목부터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는 느낌을 주는 이 책은 이 박완서 작가가 쓴 동화집입니다. 형식은 동화지만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묶여 있는데요. 2004년에 다시 출간되면서 이 김점선 화가의 그림이 더해졌습니다.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세대를 넘어 읽히는 책이었죠. 이게 사실 제목이 좀 유독 마음에 남는 책이잖아요. 동화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이유가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박완서라는 이름 자체가
읽고 읽는 작가였고요. 두 번째, 동화라는 형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신이 참 좋았다는 할아버지가 어릴 적 기억과 그림으로 인생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빠의 선생님이 오시는 날은 예전에 선생님이 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였던 이유가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어른 독자들이 더 울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게 이게 동화니까 단순하고 가볍겠지, 아이들만 읽기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읽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꺼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읽기에 더 좋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세대가 같이 공감하면서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런 책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른들이 더 감동받는 그런 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순위 한번 볼까요? 2004년 4월 서점가를 뜨겁게 달군 2위는 스펜서 존슨의 선물입니다. 이거 저는 선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목이 명확히 떠오르는데요. 치즈 신드롬 이후에 나온 신작이었죠. 맞습니다. 이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쓴 스펜서 존슨의 우화 형식을 빌린 자기계발서인데요. 한 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자들도 그 여정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짧지만 묵직한 내용으로 이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제목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소녀는 매번 현실에서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서 선물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노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선물이란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태도란 걸요. 이 정도면 사실 책 한 권 다 읽은 거 아닌가요? 이게 스포를 당한 것 같지만 사실 스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론은 이렇지만 결국에는 현재의 의미를 각자 찾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고 내 현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는 아마 읽는 사람들이 각자 만들어야 되는 채워야 되는 여백이라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다 하시더라도 책을 읽으면 전혀 이렇게 스포당했다 이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각자 느끼는 바가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이 책이 사랑받았던 이유 좀 알려주실까요? 그렇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항상 불안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지금을 붙잡고 싶어 했던 2004년 독자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은 좀 마음에 남는 명언이나 문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있죠. 이번에도 있습니다. 많이 회자됐던 문장 중 하나인데요.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싶을 때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과거보다 나은 현재를 원할 때 과거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원할 때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거와 미래에 쫓기던 독자들에게 지금을 붙잡으라고 말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책은 무엇이었나요? 네, 2004년 4월 베스트셀러 1위는 김혜자 선생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입니다. 저는 엄마가 이 책을 사서 집에 놔뒀던 기억이 나요. 표지에 아마 그 김혜자 선생님이 얼굴이 딱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당시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 전쟁과 가난의 현장을 직접 기록했다는 점에서 더 큰 울림을 줬는데요. 무엇보다 굶주림과 전쟁, 질병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삶을 그대로 담아냈는데요. 그래서 읽다 보면 불쌍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유독 비슷한 계열의 그런 봉사 관련 책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다큐의 현장성과 에세이의 감성이 같이 살아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시선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그 독자들의 마음을 건드린 포인트가 뭐였을지 궁금해요. 이 연예인 에세이라서가 아니라 그 시절 사람들 마음을 정면으로 또 건드린 책이었거든요. 당시 독자 반응이 감동 수준을 넘어 내가 뭘 해야 할지까지 생각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이 책을 1년 3개월 동안 쓰셨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 아프리카 현장에서 찍었던 비디오를 수시로 돌려보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다 포기하고 싶어서 열흘 정도 글쓰기를 멈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펜을 잡게 만든 건 마음속에 누워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완성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인세를 전부 기부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 책으로 얻은 인세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책의 메시지가 행동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기부금을 국내와 북한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꽃대말 공부방 같은 지원 사업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이렇게 읽고 끝나는 감동 혹은 어떤 책을 돈 주고 사서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부로 이어지는 사랑의 실천으로까지 확장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책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그때 그 책, 그 시절을 좀 되돌아가는 기분이었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언제로 떠나보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Wanna find all your skin. Swim, swim. I could spend a lifetime watching you swim, swim. This is how it all begins. Swim, swim. I just wanna dive, I just wanna dive. Water so deep, water so deep. Take it up the ground, I ain't never getting cold feet. Yeah, you know me, yeah, you know me. Sitting on the shore, now I'm ready for the whole thing. I can feel the high waves coming. Why you run away, you can run it. Salt on my tongue, she's stunning. You're the only place that I wanna be. Yeah, swim, swim. Water falling off your skin. Swim, swim.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책에 있어 행복한 시간. 책으로 더 향기로워지는 시간. 국회 책마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